자, 여러분과 함께 신제품 개발 전략이라는 부위를 들어가죠. 근데 지난 시간에 고금 흥미였어. 아마 여러분들이 PLC의 한계성을 얘기를 하는 거 한번 그래도 체크를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 잘 알지만 PLC의 뭐가 되냐면 한계성이다. 그런 얘기에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PLC를 갖다 100% 믿느냐? 100%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실제와 그 다음에 이론의 한계.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실제. 실제와 이론이 어떠냐 그러면 안 맞을 수 있다. 그렇죠? 실제와 이론의 한계성에 부닥칠 수 있다. 그러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뭐가 되냐? PLC가 분명히 기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기간에 상이 있어. 타임에 대한 뭐가 된다 그러면 상위성이 있다 이거죠. 이 전략을 펴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론 이야기와 실제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PLC를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책에서도 보다시피 뭐가 되냐? PLC 단계에서 바로 왜 되느냐? 제품의 특성이나 시장의 환경이나 경기의 상황을 갖다 우리는 봐서 차이를 갖다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상황에 대한 이야기. 상황. 이 상황은 여러분 잘 알지만 상황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품에 대한 상황. 제품마다 각각 다른데 획일적으로 이끈다라는 게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의 뭐가 되냐? 환경이 어떠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의 환경에 맞춰줘야 되는데 환경이 어떠냐 하는 문제가 다를 수 있죠.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이 어떠냐. 이 경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는 전략을 갖다 달리 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이론이 어디에 되느냐 그럼 적용돼야 되는데 획일적인 PLC는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로 우리가 지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일반적으로 세 번째는 S라는 이야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S다 이라지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이거죠. 여러 가지 유형. 그래서 우리가 제품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항상 뭐가 되느냐? 이 S곡선을 갖다가 따르는 S곡선의 이야기.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획일적으로 X곡선 하나만 다루기 때문에 왜 되느냐 그러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그 다음 또 도입기, 성장기 이렇게 S자로 흘러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야기는 제품마다 단계 예측이 어렵다 이겁니다. 단기 예측이 어렵다. 이 제품마다 단기마다 그 예측을 갖다 한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바로 왜 되느냐? 각 단계의 기간 예측. 단기 예측과 기간 예측이 어떠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그 기관마다 딱 어떤 룰을 갖다 따라준다는 게 어떠냐 그러면 어렵기 때문에 요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PLC는 정확하게 한계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하는 거 요것도 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 오늘 정상 수업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신제품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제품이라 그러는 이야기는 고객 입장에서 신제품이다 이렇게 돼야지.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신제품을 내놨다. 신제품이라는 개념을 갖다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이 신제품은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소비자가 얼마나 유하다고 느끼느냐. 소비자가 새롭네. 얼마나 소비자가 유하다고 느끼느냐. 입장을 누구 입장으로 봐야 되죠? 소비자 입장으로 봐야지. 기업 입장에서 우리 제품이 신제품이다. 근데 전부 다 알고 보니까 남은 거 그대로 모방했더라. 이 신제품이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결론은 신제품이라는 걸 누가 신제품으로 인정해줘야 되느냐. 바로 소비자가 얼마나 유하다고 느끼는가. 얼마나 유하다고 느끼느냐. 이게 바로 신제품의 정의가 되는 거죠. 정말 소비자가 봤을 때 새롭네. 정말 새로운 제품이네. 이렇게 인정해 줄 때 이거는 신제품이지. 예를 들어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이거 신제품이다. 내놨다 그래가 신제품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신제품의 유형을 쭉 보면 여러분들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신제품의 유형을 갖다 설명하라. 그런데 맨 먼저 우리가 보면 여기는 신제품이라고 상당히 새롭다 그러는 고유의 개념을 느끼는 데가 있고,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저의 경우를 갖다 우리가 느끼는데, 이거는 소비자의 지각 정도라고 얘기하죠. 소비자가 어떻게 느끼느냐. 소비자의 지각 정도.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유하다고 느끼느냐 그 정도에 따라 우리는 신제품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완전히 그냥 하나도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죠. 옛날 기존 제품을 갖다가 타기업을 갖다 모방했다. 타기업을 모방했다. 그럼 모방의 수준이다 그럴 때는 최저가 되는 거죠. 뭐 모방했다. 완전히 남의 걸 모방했다. 근데 말아요. 이 고의 경우는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완전히 어디에 되느냐? 완전히 새로운 제품군이다.
새로운 제품군을 갖다가 우리가 형성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뭐가 됐나? 고가 되고 이건 저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모방했다. 이렇게 되죠. 그럼 고화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존 제품을 갖다가 어디 되느냐 그러면 약간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변화했다. 기존 제품의 변화를 갖다 약간 시도했다. 요 단계 한 단계 푸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보면 기존 제품을 갖다 뭐가 하느냐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봤을 때 응용했다. 기존 제품의 응용이다. 응용 단계, 기존 제품을 응용했다. 요 단계가 조금 더 나은 단계고.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제품의 혁신적 발전. 혁신 발전이다 이거죠. 혁신은 발전하는 걸 갖다 우리가 얘기하고 새로운 걸 갖다 우리가 혁신이다. 그런데 새로운 발전을 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제품 유행을 말하라 그럴 때는 기존 제품을 갖다가 그대로 모방했다. 이거 최저입니다. 기존 제품을 약간 변화시켰다. 그 다음이 됩니다. 기존 제품을 응용했다. 그 다음이 되죠. 기존 제품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켰다. 그 다음이 되겠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제품군으로 만들었다. 그럴 때를 우리는 신제품의 흐르는 소비자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건 소비자가 얼마나 유효하다고 느끼는가 신제품인데 유행의 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런 게 신제품 유행을 도표위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발전된 건 완전 새로운 제품이 되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나무 물건을 그대로 모방했다 할 때는 최저의 경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존을 모방했다, 기존을 변화시켰다, 기존을 응용했다, 기존을 혁신적인 발전을 했다. 그리고 완전 새로운 제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신제품이 나왔을 때 확산과 수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확산은 뭐죠? 확산은 제품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수용이라고 하는 건 누구죠?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 소비자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 주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확산과 수용이라는 두 가지가 신제품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확산은 제품이 소비자에게 퍼져나가는 과정. 핵심 주어는 누구죠? 제품입니다. 확산의 주어는 누구죠? 제품입니다. 반면에 왜 되느냐? 수용의 주어는 누구죠? 구매자입니다. 구매자가 수용해주기까지 뭐가 되느냐? 그럼 개인적 과정. 수용해준데 정신적 과정. 왜 이 물건을 살까 말까? 수용해줄까? 수용해주지 않을까?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 강의를 갖다 수용해줄까? 이게 바로 왜 되느냐? 여러분들 입장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확산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저의 강의를 갖다가 제가 만들어가지고 퍼져나가게끔 만드는 과정은 뭐가 되죠? 확산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제품에는 확산과 뭐가 되느냐? 그럼 수용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주어가 누구냐? 누구 입장에서 보죠? 이거는 바로 주어가 제품이 되는 거죠. 제품이 퍼져가는 과정. 그런데 많아요. 수용은 구매자가 수용해주는 데까지 정신적 과정. 이 두 가지를 갖다 명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용자의 카테고리,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되죠. 수용자들이 어떤 입장에서 수용을 해주느냐. 즉, 여기에 주어는 바로 소비자가 되겠죠. 소비자가 물건을 갖다 어디까지 수용해 주느냐, 어떤 단계로 수용해 주느냐. 물건이 나왔다 그래가 무조건 우리는 왜 되냐? 그럼 사는 건 아니다 이거죠. 사람에 따라서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용자의 카테고리라는 말을 갖다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수용자의 카테고리라는 용어는 수용자가 물건을 갖다 어떤 입장에서 받아주느냐 하는 패턴에 따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런 수용자의 카테고리를 얘기하라 그럴 때 도표가 이렇게 있다 이겁니다. 도표가. 그러면 수용자 카테고리를 갖다 이렇게 도표를 갖다 딱 그려놓고는 왜 되느냐 그러면 언제 수용을 해주느냐. 물론 여기는 타임을 갖다 우리가 쭉 놔야 됩니다. 이쪽에 바로 축은 타임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타임을 갖다가 얘기한다. 그럼 수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걸 도표로 우리가 나타내는데 맨 먼저 왜 되느냐 그러면 여기는 중심이 50%다. 여러분이 반드시 중심을 50%로 기준점으로 따라 이거죠. 50점을 두고 여기는 빨리 수용하는 편, 여기는 늦게 수용하는 팀. 일단 크게 50%를 기준점으로 해서 빨리 받아들이는 팀, 여기는 늦게 받아들이는 팀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런데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이 35%, 이 구간을 잘 나눠야 됩니다. 35%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의외되죠. 이건 85%가 되는 거지. 85%.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15% 선까지 간다 이거죠. 15% 선까지 가서 여기가 15%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요 중간을 갖다 우리는 중심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조기 다수자. 여기는 후기 다수자. 다수자가 35%입니다.
물건이 들어왔을 때 비교적 어떠냐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다수자들은 한 35% 정도가 좀 빨리, 여기는 조금 늦게, 이런 게 50% 기준적으로 35, 35를 알아 이거죠. 그럼 여기는 아주 빨리 받아주는 거, 여기는 아주 늦게 받아주는 거. 근데 여기는 뭐가 되느냐, 조기 다수자, 후기 다수자 그러는데, 조기 다수자는 조기, 빨리 받는 거죠. 후기는 늦게인데 35%, 35%를 놓아라. 그럼 여러분이 기억하기가 좋겠죠. 그리고 이제 어디 되느냐, 그럼 15%인데 요 사이에서 2.5%까지, 2.5%는 뭐가 되느냐 그러는데, 요거는 아주 더 빨리, 아주 초스피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하죠? 혁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혁신자.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사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 너무나 혁신적이다 이거죠. 이거 획기적으로 예를 들면 물건 나왔다가 무조건 좋든 나쁘든 무조건 산다. 2.5%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5% 속에 2.5는 혁신자가 되고, 바로 여기는 뭐가 되죠? 아까도 말했지만 조기, 앞조기니까 조기가 되겠죠. 조기. 여기는 50%를 넘으면 후기가 되겠죠. 조기가 되는데 조기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수용자다. 조기에 수용한다. 그래서 이제 15% 속에서 2.5%를 갖다가 혁신자라고 불러주면 나머지는 조기 수용자. 그리고 이쪽과 저쪽에 35%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조기 다수자와 후기 다수자라고 불러주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는 뭐죠? 최종 수용자라고 말합니다. 최종 수용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해야 되느냐? 안 사주다가 끝에 가서 사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는 뭐가 되느냐? 끝까지 수용을 거부한다. 끝까지 수용을 거부하다가 끝까지 수용을 안 한다 이거죠. 수용을 거부하다가 어떠냐 그러면 마지막에 해야 되느냐? 수용하는 그룹. 마지막 수용 그룹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하죠? 바로 최종 수용자라고 불러준다. 이렇게 되고, 비교적 어떠냐? 한 15% 정도. 이 사람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최종 수용자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바로 수용자의 카테고리 속에서, 물론 혁신자는 얼마죠? 2.5%. 조기 수용자가 얼마죠? 우리가 봤을 때 15% 속에서 2.5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15% 정도, 약 2.5니까 12.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기 다수자가 어디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35%, 그 다음에 후기 다수자가 35%, 그리고 최종 수용자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끝까지 수용을 거부하다 마지막에 오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그룹이죠? 보수적이라는 말을 갖다 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상당히 어디 되느냐 그러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보수적이다. 이 보수적 그룹이 뭐가 되느냐? 15% 정도는 나중까지 버티다가 물건을 산다 하는 이야기의 신제품 전략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새로운 제품이다 그럴 때는 구호는 반드시 누가 돼야 되죠? 소비자가 수용해줘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는 확산과 수용이라는 말에서, 확산은 뭐를? 제품이 주어가 되고 제품이 퍼져가는 겁니다. 반면에 수용은 소비자가 주어가 돼가 바로 수용해주기까지 개인적 과정입니다. 근데 보통 이 수용의 과정을 갖다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뭐라 하죠? 수용자의 카테고리라고 얘기하더라. 그럼 이 표를 외우는 방법은 50%를 갖다 중심점으로 잡아가 35, 35. 이거는 바로 빨리 받아들이고, 여기는 늦게 받아들이니까 조기, 후기가 되고 다수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기 수용자 속에 15% 속에서 특히 2.5% 정도, 여기는 물건이 나오면 새로운 거 사지 않으면 못 beg기는 거. 뭐 이런 분도 있죠. 소비가 굉장히 강력한 분. 이런 사람을 혁신자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이제 조기 수용자, 조기 다수자, 후기 다수자 대칭되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최종 수용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거부하다가 나중에 수용하는 그룹을 갖다가 우리는 최종의 수용자라고 부르고, 일명 시대에 뒤떨어지는 보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는 뭐가 되냐? 신제품 수용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봤다. 이렇게 우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다음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그럼 만들어내기 위해서 소비자 입장은 이렇게 받아주고 수용하는 데는 이런 시간이 걸린다 하는 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물건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기업 입장은 어떻게 신제품을 만드느냐? 바로 이 내용을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신제품 개발의 절차를 우리가 보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기업은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새롭게 만드느냐 하는데, 책 속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이제 PPT 속에서 한번 그냥 제목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책을 참고하며 잘 봐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강의는 실제로 예를 들면 완벽하게 100%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여러분을 리드해주고 끌고 가는 역할이고, 여러분은 책 속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서브노트하며 책을 보며 꼼꼼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가 계속 그러죠. 학원에 가서 수업만 듣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골라 하기 때문에 수업 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되냐 그럼 보통 한 석 달 학원 다니면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마음먹고 작심하면 2주면 끝납니다. 솔직히 자기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원에 다녀서 오히려 어떠냐 망했다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자기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냐 그럼 제 강의를 100% 믿으면 안 되고 제가 리드를 해주면 책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정리하고 서구 노트를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필요가 있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며 자 여기도 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제품이다 그럼 새로운 제품을 얘기하는데 개발자는 누굽니까? 기업입니다. 아까는 수용자인 소비자 입장을 봤다면 이거는 개발 절차 바로 누구? 기업 입장 물건 만드는 바로 제품업자들은 어떠냐? 맨 먼저 나오는 여기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이디어 개발이다. 여기 핵심 단어들 이런 걸 찾아봐야 됩니다. 일단 키워드 핵심 광고를 잡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섬세하게 봐줘야 되는데 이건 뭐냐? 고객의 니드. 아주 중요한 게 고객이 뭐를 필요로 하지? 핵심은 요겁니다. 니드. 그럼 니드에서 여기서 충족시켜주는 완트를 갖다 만들어낸다. 제가 마케팅 자체로 니드에 대한 완트라는 얘기를 강조하듯이 바로 소비자가 뭘 원하지? 소비자의 니드를 갖다 완벽하게 알고 거기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완트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을 먼저 개발해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발과 테스트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하는 말이 되는데 이건 바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냐 목표 고객. 이 목표 고객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객이 과연 만족하느냐 목표 고객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에 대한 테스트를 갖다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 이 목표 고객이 과연 우리가 낸 아이디어 개발이 과연 먹혀 들어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제품의 그 컨셉과 테스트가 된다 이거죠. 다음 사업성 분석이다 그럴 때 핵심은 뭐가 되죠? 그렇죠. 장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아무리 많은 좋은 아이디어라 그래도 돈이 안 된다. 그럼 기업은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돈벌이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업성이라 그러는 이야기는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고객에 대한 일종의 뭐를 갖다 나타내느냐. 고객이 과연 우리 물건을 사줬을 때 돈이 이게 장사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매출액과 이익이라고 하는 이야기. 매출액. 그 다음에 이익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매출액이 많이 나고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다 그러면 오케이지만 매출액도 없고 이익도 안 난다 그러면 이거는 손대지 말아야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업성 분석이라는 하는 말의 뜻은 이익이 날 수 있느냐 장사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오케이가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제품에 대한 개발과 시험 생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전부 생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몇 가지 일종의 뭐가 됩니까?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제품을 갖다가 제품 개발을 해본다 그러는데 이건 바로 제품의 컨셉을 잡는다는 얘기가 되죠. 이제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제품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는 컨셉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만 컨셉을 갖다 잡아준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마케팅은 말 그대로입니다. 뭐가 되느냐? 마케팅을 갖다 테스트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쓰죠. 테스트 마케팅을 해봐라. 시험적으로 해봐라. 그리고 이게 오케이가 된다 그러면 상업화라는 말은 바로 제품을 갖다가 출시한다는 얘기가 핵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출시다. 이런 이야기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며 거기다 여러분 부수적인 내용을 갖다 옆에 넣고 정리를 해주면 책에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신제품을 개발할 때는 맨 먼저 고객의 니드가 맞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완트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목표 고객에 대한 테스트를 해야 되고 다음에는 매출액이 일어나고 이익을 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제품에 대한 컨셉을 잡아주는 게 시험 마케팅이 되죠. 그리고 시험 마케팅은 테스트 마케팅이 되고 이제 여기는 제품 개발과 시험 생산이 컨셉을 잡아주는 거고 시험 마케팅은 바로 테스트 마케팅이다. 그리고 상호반은 시장에 출시한 걸 얘기한다. 하는 절차 이하여 개념을 잡고 핵심 단어는 이런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유형의 제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네 번째는 서비스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서비스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이 되는 거죠. 무형.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 제품은 다 형태가 있지만 이 형태가 없는 제품을 갖다 우리는 바로 무형을 갖다 얘기하는 게 서비스다. 이런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네 가지 특징을 알아라. 책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은 첫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무형성이다. 형태가 없다 이거죠. 두 번째는 분리될 수 없다. 이 줄을 꺼줘야 되죠. 그 다음에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죠.
제가 강의를 하는 것도 오늘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 뭐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생략하며 가는 강의도 있다 이거죠. 그래 선생님 강의를 또 학원 강의를 100% 믿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항상 스스로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고 단지 리드만 해줄 뿐이고 도움만 받는다는데 여러분 둬야 되지 100% 그거에 근거해서 시험 본다. 적중 안 될 수가 있다. 왜 출제위원이 아니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소멸 가능성. 저장이 불가능한 거죠. 물론 동영상 같은 예외도 있지만 거의 강의는 실강 같은 경우는 그 자리 강의가 끝나면 끝난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그런 네 가지. 무형성, 분리될 수 없다. 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품이 분리될 수 없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저장이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 바로 서비스의 뭐가 되냐면 네 가지 유형이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비스 마케팅 속에서는 마케팅 유형을 생각해야 됩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 바로 고객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바로 기업은 종업원을 고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을 만난다는 관계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삼각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가 되냐 그럼 기업이라는 주체가 있겠죠. 기업이다.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종업원을 고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종업원을 고용해서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면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럼 고객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삼각의 트리오를 형성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게 바로 서비스 유형의 마케팅의 내용을 살피기 위한 거죠. 그러면 이제 기업이 종업원을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냐 고용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킨다 이럴 때 이건 뭐가 되죠? 내적 마케팅이다. 자기 자체 속에서 바로 고객에게 어떻게 대우를 하라 하는 내적인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지죠. 다음 기업이 마케팅 고객을 갖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외적 마케팅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내적이라면 이건 내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종업원과 고객과의 관계는 뭐가 되죠? 그렇죠. 상호 마케팅이라고 얘기한다. 상호작용되는 마케팅이다. 상호작용이 되죠. 이런 마케팅의 과정을 이해를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게 내적 마케팅은 누구를? 그렇죠. 종업원을 고용하는 거. 외적 마케팅은 기업이 바로 고객에게 광고를 하고 자기 물건을 사달라고 부탁하겠죠. 그럼 이제 여기 종업원과 고객과의 관계는 상호적인 작용을 하는 마케팅 활동을 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에서 세 가지 관건을 여러분은 반드시 이해를 하며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로 서비스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브랜드라는 얘기가 되죠. 브랜드가 어떤가 하는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브랜드는 바로 자기의 물건을 팔기 위하여 이제 광고를 위한 하나의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브랜드를 가지게 된다 이거죠. 제품에 뭐가 되냐 소위 성명 제품에 대한 이름을 갖다 지어주는 게 일종의 넓은 의미를 브랜드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브랜드의 정의부터 우리가 살펴보자 이겁니다. 브랜드란 말의 뜻이 뭐죠? 그렇죠. 특정 제품을 갖다가 바로 알려주는 특정 제품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바로 어떻습니까? 기업의 어떤 내용을 갖다가 인지시킨다. 식별. 다른 제품과 식별을 시키고 인지를 시킨다. 인지. 이게 뭐가 되느냐? 이런 과정이 뭐가 되죠? 과정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들. 이게 뭐가 되죠? 브랜드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이 물건을 갖다가 다른 물건과 식별을 시켜주고 다음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인지하게끔. 기억했다가 인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을 우리는 브랜드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바로 명칭, 말, 그 다음에 기호, 상징, 디자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결합하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브랜드다. 여러분 책 뒤에 바로 이런 명칭, 말, 기호, 상징, 디자인 이들을 결합하는 거. 이게 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뭐가 된다 이거죠. 바로 브랜드다 하는 말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런 브랜드에 나오는 주요 용어를 갖다 우리가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자 이거죠. 상표명이란 말과 상표 마크란 말과 등록 상표란 말과 저작권이란 말 네 가지가 통상적 브랜드를 갖다가 지칭하는 주요한 뭐가 됐냐 바로 대상의 이야기가 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표명이다 그럴 때 상표명은 뭐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대표적인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한 얘기는 말로 표시한다. 이 말로 표시할 수 있는 게 뭐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궁극은 말로 표시할 수 있는 게 상표명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에버랜드, KBS, 소나타 말로 표시한다 이거지.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상표명이라 이거죠. 근데 상표 마크는 말로 표시하지가 않는 거, 말로 표시하는 게 요거라면 말로 표시할 수 없는 게 뭐가 되죠? 마크입니다. 상징적인 거. 예를 들어 그림이나 도안을 갖다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림이나 도안을 가지고서 얘기한다. 그럼 설명하는 거. 그림과 도안을 갖다 주는 게 뭐가 되죠? 상표 마크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등록상표라는 말은 이제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이때 법은 거의 우리가 상법을 얘기합니다. 상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상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게 뭐가 되죠? 바로 등록마크다. 등록상표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저작권은 여러분 잘 알지만 문학, 음악, 예술을 얘기하고 여기는 바로 법적 권한이 뭐냐? 저작권법. 저작권법을 갖다가 적용받는다. 저작권법에 적용을 갖다 받는 게 뭐가 되죠? 바로 저작권을 얘기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상표명은 말로 표시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상표명입니다. 말로 표시할 수 없으니까 그림이나 도안을 그리는 뭐라 하죠? 상표 마크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등록 상표를 할 때는 상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얘기. 그 다음에 저작권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좁게 말하게 저작권법에 적용을 받는다. 물론 뭐 상법 속에 저작권이 포함되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여기는 상법에 적용을 받고 저작권의 법을 받는다. 뭐 이걸 가지고 계속 어떤 학생은 댓글 거는 학생들도 가끔 강의하다 보면 상법 속에 저작권법이 있는데 뭐 넓은 범주의 상법을 얘기하고 이건 저작권법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지 그게 너무 뭐 법학이 아닌 입장에서 이걸 갖다 구분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바로 상표의 주요한 의사결정. 상표를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만들 때 어떻게 주요 결정을 갖다 내리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고 상표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이제 상표주를 결정하는 이야기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쭉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죠. 일반적으로 상표를 갖다 선정한다. 상표명을 선정한다 할 때 상표명 바로 어떤 상표를 코카콜라를 할 때 코카콜라 이 자체는 뭐가 되냐? 상표명이다 이거죠. 그래서 상표명을 갖다 선정하고 그럼 누구를 상표주로 잡을 건가? 상표주를 누구로 잡을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길거리에 물건 팔듯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상표가 없는 것들 수없이 많은 물건들이 길거리에 팔 때 할머니들이 뭐 물건 팔면 그게 상표명을 가지지 않죠.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부상표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공동상표는 같이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이런 공동으로 쓰는 거. 근데 여기서 공동을 계속 쓰다 보면 상표 연장 전략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알지만 두산에서 두산식품에 종갓집 김치, 종갓집 깍두기, 종갓집 뭐 예를 들어 참기름, 종갓집 공동으로 쓰다 보면 상표 연장 전략, 연장을 시켜버린다. 그 공동상표를 가지는 문제가 상표의 연장 전략 이런 이야기를 한번 가볍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이겁니다. 맨 먼저 상표명을 갖다 우리가 정리한다 할 때 상표명은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일단 단계를 우리가 이런 상표화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 맨 먼저 상표에서는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면 뭐가 되냐 그러면 상표명을 선정한다. 상표명 이 상표명의 선정은 뭐가 되느냐?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보호를 해야 된다 이거죠. 선정과 보호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선정이 되면 누구의 이름으로 할 건가? 누구에게 뭐다? 상표주, 상표의 주인. 상표주란 말은 상표의 주인을 선정하자 이거죠. 그래서 맨 먼저는 상표명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 이 상표주를 누구로 할 거냐? 여기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제조업자. 제조업자는 물건을 만든 사람을 제조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조업자는 누구? 물건 만든 사람 이름을 잘 거냐? 상표에서. 아니면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럼 사적 상표라는 말이 나오죠. 이때 중요한 거는 사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이건 바로 유통업자를 얘기합니다. 홈 플러스 이마트, 지마켓. 이렇게 우리가 엮는 게 이게 사적 상표라는 얘기를 쓰는데 여기 조심할 건 바로 이거는 유통업자. 유통업자를 갖다 얘기한다. 아까는 물건을 만든 사람으로 얘기를 했다면 제작자를 얘기하는 거죠. 제작자가 이름으로 가는 거. 요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라이센스다 이런 말이 나오죠. 라이센스. 라이센스는 여러분 허가를 갖다 이야기하여 바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걸 남에게 빌려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 라이센스는 유명 인사가 자기들의 어떤 이름을 가지고 남에게 빌려줄 때 이게 라이센스다 이런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된 걸 갖다 우리는 혼합상표라고 얘기하죠. 혼합상표는 바로 이 속에서 아까 구분한 것 중에 두 개 이상
두 개가 뭐가 되냐 그럼 결합하는 거. 이 결합하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 혼합이라고 하고 라이센스는 유명 상품이나 유명에 속할 때 우리가 파는 거. 이게 상표주를 제조업자 상표로 할 거냐 사적으로 할 거냐 라이센스로 인정할 거냐 혼합으로 할 것이냐 하는 상표주의 선정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상표주를 선정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상표 전략이 나오죠. 상표 전략이다. 상표의 전략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갈 거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단계, 3단계에 걸쳐서 상표를 결정하는데 상표 전략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상표주는 상표를 누구를 주인으로 할 거냐 제작자냐 유통업자냐 아니면 유명 이름을 갖다 빌려줄 거냐 두 개가 혼합될 건가 이런 얘기가 되고 상표명을 선정하면 반드시 선정해서 보호하고 자기가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표 전략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상표 전략을 맹목적으로 배우면 상당히 어떻게 되냐 여러분에게 혼선을 빚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새롭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뭐가 되냐 이슈가 되는 부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여기에 어떻게 이게 네 가지가 나왔지? 이 네 가지가 나왔지?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굉장히 신경 쓰며 우리가 봐줘야 된다 이거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네 가지가 어떻게 해서 이 네 가지가 나오느냐 하는 이야기 네 가지 상표 전략을 그림으로 우리가 봐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제품의 범주가 어떠냐 일종의 우리가 봤을 때 프로덕트 제품이라고 얘기하죠. 제품 속에는 우리가 봤을 때 자, 뭐 옛날의 제품이냐 아니면 새로운 제품이냐 이 제품의 영역을 가지고 올드냐 뉴냐를 우리가 잡아주자 이거지. 올드일 수도 있고 뉴일 수도 있단 말이야. 다음 또 이제 뭐가 되느냐 그럼 상표명을 갖다 우리가 여기에 적어주자. 상표명. 이 상표명에도 우리가 옛날 이름을 그대로 쓸 거냐 아니면 새로운 상품을 갖다 이름을 넣을 거냐 아주 중요한 건 이건 상표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나눠놓고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옛날 제품에 옛날 상표를 갖다 그대로 그 회사가 쓰는 걸 갖다가 연결해 준다 그럴 때는 이건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단순히 계열 확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열 확장. 왜? 있는 제품에 있는 상표에다가 계열만 붙여준다 이런 개념에서 계열 확장이라는 말을 쓰더라. 이런 얘기가 되죠. 계열 확장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구제품의 구상표를 갖다 연결한다는 말은 제품도 새롭지가 않고 단순히 상표의 연결을 갖다 씌워주니까 계열의 확장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U가 제품이고 상표는 올드다. 이럴 때 이건 뭐가 되느냐? 상표를 확장해 준다는 개념이 되겠어요. 기존 있는 내 제품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상표를 붙여주니까 상표를 더 넓혀준다 하는 아까는 계열의 확장은 단순히 있는 상품에 있는 상표를 쓰니까 계열 확장이라면 여기는 상표를 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상표 있는 거에다 붙여준다니까 상표의 확장이다 이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느냐? 자, 새로운 제품에 옛날에 왜 됐냐 그러면 있는 제품에 상호를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 준다는 말은 옛날 상표와 새로운 상표가 되다 보니 상표가 모두 몇 개냐? 두 개가 되니까 이건 복수 상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궁극은 옛날 제품에 옛날에 있던 뭐가 되냐? 상표에다 또 새로운 상표를 넣는 건 복수 두 개가 되는 상표다. 핵심은 새로운 제품에 새로운 상표를 넣으면 이게 뭐가 되자? 신상표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며 여기는 하나는 뉴, 여기는 하나는 뭐가 되냐? 뉴. 둘 다 올드. 이건 둘 다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어떻습니까? 뉴일 때. 이걸 갖다 여러분 머릿속에 잘 알아두면 이제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야기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표를 보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기 어디에 나왔죠? 계열의 확장, 상표의 확장, 복수 상표, 신상표 전략이다.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는 게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나로 여러분 정리가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요걸 갖다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하면 바로 동일한 상표명을 가진데 제품을 갖다가 왜 됩니까? 붙여주는 추가적인 품목. 이건 계열 확장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상표의 확장은 새로운 범주에 뭐가 되냐? 기존 성공한 상표를 갖다 사용하게 한다. 그럼 상표에 대한 뭐가 됩니까? 확장의 개념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동일한 제품에 뭐가 되느냐? 그럼 범주에 두 가지 이상 상표.
원래 상표와 새로운 상표니까 이건 복수 상표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상품을 새로운 이름으로 했다면 신상표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깔끔하게 여러분 요점 정리를 해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표 전략까지 이야기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우리가 돼서 바로 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끝나고 이제 가격 전략으로 우리가 넘어가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어떤가? 지금까지는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우리가 4P 가운데 제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이 단어는 뭐가 됐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이야기. 4P의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얼마에 팔아야 될까? 프라이스의 개념으로 넘어가죠. 앞에까지만 해도 프로덕트, 즉 제품에 관련된 모든 사항, 심지어 브랜드까지, 제품에 관련된 브랜드까지 전략을 우리가 쭉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4P 가운데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프라이스의 개념을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 관리다. 이 가격 관리는 바로 4P에서 어디에 속하는 두 번째 이야기, 프라이스 영역을 갖다가 얘기한다. 얼마의 돈을 받을까? 이 영역이 바로 4P의 두 번째 영역인 프라이스 영역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가 제품을 갖다 가격을 결정할 때 중요한 가격 결정의 변수는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첫째는 회사 자체 내에 일어나는 문제는 내적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 바깥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외적이다. 그래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라는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가격은 결정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회사 자체 내의 가격 결정의 변수는 마케팅의 목표가 어떤 거냐. 예를 들어 한판 승부로 끝난다. 높게 가격 받자. 이런 전략도 있을 거고, 멀리를 내다보며 저렴하게 많이 팔자. 이걸 수도 있다. 이게 마케팅 목표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오며 원가를 갖다가 얼마 들었느냐. 원가가 얼마 들었냐. 비싸게 들었으면 아무래도 원가가 많으면 가격이 높아야 되겠죠. 원가를 갖다 적게 팔았다면 우리는 저렴하게 팔아야 될 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조직의 고려사항. 요 네 가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기업 자체 마케팅 목표가 뭐냐. 두 번째는 마케팅 전략이 어떠냐. 세 번째는 원가가 얼마 들었냐. 네 번째는 조직에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 어떤가. 이게 바로 가격에 영향을 주는 회사 자체 내 내적 요인이다. 그럼 이제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외적인 요인도 있죠. 시장이 어떠냐? 시장이 어떠냐? 시장의 수요 상황이 어떠냐? 경기가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또 경쟁이 어떠냐? 기타 여러 가지 환경, 경제 환경이 어떻고, 정부의 정책이 어떻고, 사회적 관심이 뭐냐? 이게 바로 외부의, 기업이 아닌 외부의 뭐가 되냐? 가격 결정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 두 가지 요인, 그리고 하나의 물건을 만든 회사 자체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나 전략이나 원가나 고려사항이 있다면 상황을 얘기하죠. 이 외적 요인은 궁극은 뭐가 되죠? 경영학의 중요한 상황이론이다. 제가 자주 즐겨 쓰는 말, 상황이론이란 말을 굉장히 자주 쓰죠. 바로 상황이 어떠냐? 이게 바로 뭐가 되냐? 외적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은 이 두 가지, 물건을 생산한 기업의 내부적인 이야기와 외적인 요인의 상황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가격을 접근하는 방법, 가격을 설정할 때 우리가 접근해야 될 고민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가격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최고 적은 가격, 최저의 가격은 뭐가 되죠? 이익이 0인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원에서 100원에 판다. 최저의 가격은 이익이 뭐죠? 0이 되는 시점이지. 내가 100원짜리 물건을 100원에 판다. 최저라면. 그럼 그걸로 최고의 가격은 어떻죠? 사는 사람이 없어. 수요가 없니.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가격의 결정 요인은 이익이 0일 때가 최고 적은 가격이고, 고가격의 가장 큰 변수는 수요가 0일 때. 살 사람이 없다 이거야. 이 범주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저가격 쪽에 큰 변수가 뭐죠? 원가가 얼마니? 원가가 얼마니? 여기는 고가격이 될 때는 고가격 쪽에 가면 소비자가 인정해 주느냐? 소비자가 인정해 주느냐? 아무리 내가 많이 받고 싶어도 소비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원가가 중요한 변수라면 여기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경쟁사가 얼마의 가격을 받지? 그리고 여러 가지 내적 요인이 어떤 거지? 아까 외적 요인이 어떤 거지? 내적 요인은 기업의 내, 외적 요인은 기업 바깥에 있는 상황. 여기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생각하며 최저의 가격은 이익이 0, 최고의 가격은 수요가 0. 그리고 여기는 저가격 쪽에 가까운 이야기는 바로 그 물건의 코스트가 얼마냐, 비용이 얼마냐지. 여기는 바로 소비자가 느끼며 소비자가 지각한다는 말은 소비자가 인정해 주느냐, 소비자가 인정할 수 있는 가격, 인정하고 수용해 주는, 인정과 수용해 줘야 되는 가격. 그리고 이제 그 이외 중간에는 다른 사람이 얼마를 받느냐, 내적인 요인의 어떤 거, 뭐 회사의 전략이나 앞에 우리가 잠깐 배웠죠. 또 외적 상황이 어떠냐, 여기에 의하여 통상 가격은 결정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거 이야기, 이제 가격을 갖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자, 여러분 잘 알지만 원가 기준 가격 결정. 이제 우리가 쭉 보면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결정한다. 자, 원가를 결정하는 데의 이야기는 바로 원가를 결정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바로 공급자, 원가의 기준, 즉 공급자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소비, 요게 반대가 뭐가 될까요? 소비자가 되지. 자, 그렇다면 공급자가 기재를 하는데 이 공급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또 세부적으로 두 가지가 나온다 이거지. 하나는 원가에 가산하라, 하나는 목표 수익률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가격 결정한다는데 요 두 가지는 또 냉정히 따지면 뭐가 되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일종의 바로 원가 가격 결정은 판매자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판매자들이 결정하는 판매업자. 물건을 떼어왔어. 판매하는 업자. 그러니까 궁극은 이건 소매상을 얘기하는 거죠. 소매상이 물건을 갖다 팔 때 어떻게 파죠? 판매업자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목표 수익률은 뭐가 되느냐? 제조업자예요. 물건을 만들어가 파는 사람, 제조업자 입장이 될 때 뭐가 되느냐? 그럼 궁극은 뭐가 되느냐? 제조업자가 물건 만들어가 팔 때 얼마 받느냐? 이 두 가지가 바로 원가 가산 결정이냐, 목표 수익률 결정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공급자지만 물건을 대는 소비자와는 반대 개념이다 하는 거 알아두고, 단지 여기서는 판매업자가 소매상이냐 아니면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자냐, 여기에 따라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 원가 가산은 어떠냐. 원가 가산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원가에다 얼마를 붙여가 팔래. 예를 들어 100원짜리 물건이 원가라고 얘기를 하자 이거지. 원가라고 얘기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제 곱하기 1 플러스 몇 프로? 10%. 10% 이익을 갖다 붙인다. 그러면 110원에 판다. 이게 뭐가 되죠? 우리가 말할 때 원가 가산. 가산이란 말의 뜻이 뭐죠? 원래 자신은 1. 이게 뭐가 되느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요 플러스가 가산이란 말이 되지. 가산. 원가에다가 1에다가 이익률을 갖다 더하라. 이게 뭐가 되죠? 원가 가산이란 말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가 원가를 100원 주고 사왔다. 그럼 10% 이익을 붙이겠다. 그럼 110원에 판다. 이게 뭐가 되죠? 원가 가산 결정이다. 간단히 가산이라는 말은 원래 이 일이 원가란 말이야. 원가에다가 10% 가산을 한다 이거지. 가산을 한다 이거지. 돼지니까 뭐가 되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원가 가산이란 말이 된다는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목표 수익률은 제조업자야. 지가 물건 얼마짜리를 만들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물건 원가가 얼마 들었느냐 이거지. 물건 만드는데 원가 제조하는데 얼마 들었느냐. 바로 여기는 원가에 대한 목표 수익률은 어떠냐. 이 원가 가산과는 달리 자기가 물건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사가와가 팔 때는 소매업자의 경우는 원가 가산이라는 말을 쓰지만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 판다 하는 제조업자의 경우는 어떤가를 우리가 보자 이거지. 제조업자는 어떠냐. 예를 들어 3천짜리 물건을 만들었다 이거야. 3천짜리 물건 만들었다면 제조 원가가 얼마냐? 총원가. 이건 총원가라. 총원가가 얼마냐? 3,000원이다 이거야.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목표에 되는 바로 우리가 수익률, 목표 수익률. 목표 수익률은 3,000원에다가 예를 들어 30% 수익률을 붙인다. 그게 뭐냐? 그럼 목표 수익률이란 말이야. 목표 수익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물건 만드는 데는 3,000원 총원가에다가 3,000원에 대하여 30%.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내용은 얼마죠? 그렇죠. 3,000원 그대로고 여기는 900원이야. 900원. 30% 이익을 붙이겠다. 그러면 이제 물건값은 얼마냐? 3,900원에 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정되는 건 목표 수익률 결정법이다. 그리고 여기는 판매업자. 냉정히 말하면 소매업자지. 제조업자는 지가 물건 만들어 팔 때는 목표 수익률 가격 결정이라는 것. 이 두 사람은 다 공급자 입장이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